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 대목은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도 없진 않지만 손실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매출 부진에도 의무 휴업일을 준수한 유통업계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김 교수님. 시작한 겁니까? 네, 김 교수님. 지금 혹시 뭐 시장 다니신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제가 대형마트 휴일이었어요? 네네. 혹시 전통시장 들러보셨어요? 네, 뭐 전통시장은 뭐 저희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지나가면서 그 분위기를 보게 되는데 옛날 추석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약 한 60% 정도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죠. 예. 연구위원님은 어떠십니까? 뭐 추석 뭐 음식 마련이라든지 선물 준비 때문에 좀 뭐 유통업계 나가 보셨습니까? 특별히 뭐 유통업계는 안 가고 저희도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다녀봤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지 않는 전통시장이 좀 썰렁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사실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들은 항상 어렵다고 하긴 해요. 경기가 좋을 때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피해가 이제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뭐 온 국민이 다 힘들겠죠. 근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환경에서 익숙치 않지 않습니까? 대면 환경에서만 어떤 영업 활동을 했던 분들이어서 이런 비대면 환경을 처음 걷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전통시장은 더 치명타가 큰 게 지금 이제 또 재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재해냐면 이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은 좀 싼 맛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또 애로사항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전통시장뿐 아니라 뭐 대형마트, 백화점 너나 할 것 없이 명절 특수가 사라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오프라인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예요. 이 코로나의 이제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오프라인 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저임금제나 또 이런 게 또 고통스러운 거죠. 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가보시면 다 가족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형마트도 가능하면 뭐 이 자동화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바꿔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이고 대형마트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의 하나의 이제 돌파구로서 오프라인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배달시켜야 되겠다. 우리도 계속 이제 온라인이 뭐 제가 볼 때는 약 50%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고 모든 이제 오프라인이 이 온라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전통시장도 가야 되고 오프라인 모든 마트나 슈퍼도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스스로 고객들에게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즉 옴니채널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사실 이제 배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워낙 싼 물건을 적게 파는 곳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 전통시장도 열심히 지금 배달 많이 하고 나름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죠. 지금 현재 배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일부 배달의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일부, 특히 쿠팜이라는 업체가 일부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물품들을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들의 이게 변화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 전통시장을 돕는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대인 것처럼 이제 대형마트나 여러 가지 규제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규제하는 법안들이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제 이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예. 전통시장이 뭐 최근에 이제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안 하던 코로나 때문에 자발적인 혁신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 이제 온라인 배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 뭐 저기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 매출의 약 20% 정도 특히 요번에 이제 추석맞이 이제 여러 가지 예. 음식들은 그쪽을 통해서 많이 또 내보내고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신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싼 음식이 2시간 내에 배달되거나 일주일에 하루에 2번 정도 그게 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유통 규제를 얘기하셨는데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제 1km 반경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영업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km까지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네. 이제 이 법안이 제출된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시장이 꽤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20km 반경이 겹치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마트나 이런 소에서 편의성 있는 그런 대형 유통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시의 소비자의 주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첫째 발생할 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살리자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추세가 해외도 그렇고 도시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글로벌 유통시장 환경들이 또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들은 소상공인하고 대형마트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공생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공생하지 않고 계속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하는 게 진짜 소상공인 살리는 거냐. 이번 유통학회 발표에 하면 저도 그에 참여를 했지만 거기에 좀 연구를 해보면 상권이란 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가 끌고 오는 겁니다.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곳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예를 들어 상권이 형성되면 그 상권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먹고 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반경 1km, 2km, 3km 내에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죠. 그동안 오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대형 마트를 폐점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폐점을 했을 때 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예, 거죠. 그런 네.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전통시장 반경 1km 내외에 대형마트를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이걸 20km까지 넓히자 네. 이런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20km면 뭐 대형마트가 거의 들어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그 안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소위 말하면 오프라인 안에서 대형마트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과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막고자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둘 다 폐국으로 간다. 결국에는 둘 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그걸 키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이 없는 게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떤 그런 현재의 구조 안에서 조금 확장 1.5km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금 더 규제가 좀 확산했으면 좋겠지만 20km까지는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가서 저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통시장과 그 지역 마트가 왜 이렇게 충돌이 되냐,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에 또 특화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역 마트 안에서 판매가 되면 상당히 서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지역 마트의 가장 큰 특산물도 지역 대형 마트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아까 김정우 의원 발의한 법안 말고도 네. 유통산업 규제,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네, 유통산업 대략 발전법. 어느 정도의 많은 법안이 어떤 내용들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지금
요번에 12개 정도가 발의가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을.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뭐 추석 당일날은 노동자들의 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당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은 휴업일을 하자. 그 대신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날은 추가적으로 의무휴업제와 배제하지 않고 또 동일하게 반영하는 거고요. 야당 쪽에서는 차감하자. 이틀에서 하루는 하면 서로 아무 문제 없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고요. 또는 면세점 지금 현재는 정통시장하고 그 다음에 상점가를 중심으로 그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을 확산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면세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직연 체인점, 그 다음에 복합몰까지 모든 점들을 규제하자는 법안도 지금 현재 올라오고 맞습니다. 백화점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렛도 마트처럼 등록 규제와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정확하게 적시해 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말이죠.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이제 이게 요번에 그 12개 법안이 발의된 게 다가 아니죠. 그죠? 네. 하나는 완전히 그 노조의 이제 입장이 거기에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런 건가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백화점 경우 저녁 8시 이후에 영업하지 말자. 일 뭐 하지 말고 밤이 있는 그런 좀 휴식해야 되겠다. 백화점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면세점도 영업 시간을 줄이자. 또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노는데 휴일에 놀잖아요. 근데 이걸 한 달에 2번 놀자.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중소 또 농수산물 축산 가공업자들은 물건 팔아야 되는데 물건 팔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통은 제조를 먹여 살리는 실핏줄과 같고 동맥, 정맥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규제를 통해서 계속 제어시키면 가뜩이나 어려운 유통산업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한 번 왔다가 뭐 계속 문을 닫으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니까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비단 대형 마트뿐만 아니고 슈퍼, 뭐 이제 면세점, 백화점 이게 다 가니까 우리나라 유통 체인이 대기업들이 하는 게 거의 재벌화돼 있어요. 계열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결국 좋은 일은 누가 되느냐?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잘못하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글로벌 유통을 넘겨주게 되고 그 넘겨주게 되어서 만약에 똑같이 제어를 하게 되면 WTO 규정에 소액에서 투자국 예를 들어 소송제 이런 데 휘말릴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알디 같은 경우 유럽 업체들이 벌써 2개 들어왔다 지금 벌써 4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 유통이란 것은 이 트렌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화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유통사를 규제하겠다는 이 여당과 정부의 의지라면 해외 글로벌 유통사도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만 쏙 빠져 있는 모양이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 조금 빠지고 국내 대형 유통 왜냐하면 WTO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대형 마트와 저희가 무조건 싸우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공존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품목을 판매하면 되고 아까 말했던 지역의 특산물도 좀 판매하게 해주고 또한 외국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에서 지역에 있는 그 정통시장들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들을 위한 유아방을 그 마트에다가 편의시설을 구축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런 어떤 소모적인 문제로 서로가 다툼이 아니라 공생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법안을 마트와 전통시장에 합의를 하면 좋은데 여기 상암동에도 지금 대형 유통사가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전통시장 17군데인가 한국하고 합의를 못했거든요.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주장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권 문제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느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 이분들은 실직자뿐만 아니라 최극빈층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의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이제 대형 유통사에서 회에서는 어떻게 상생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지 이 안을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중심이 안 되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전통시장과 유통사 간의 뭐 싸움, 분쟁 이런 것처럼 비치는데 지금 유통시장의 쟁패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 대 오프라인 대결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대결이라기보다도 오프라인이 네. 대패한 거죠. 지금 네. 온라인은 3, 4%에서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프라인은 지금 망해가는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유통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8개 점포가 폐점했어요. 마트가. 마트. 그렇지 대형 않습니까? 마트요? 예, 역사상.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소상공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저는 상생이 아니라 공생을 해야 돼요. 공생의 개념은요. 공존해요. 예, 공존하는 거예요. 원래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물건 파는 것도 같은 채소를 팔아도 하나는 묶음으로 팔아요. 대형마트는. 예. 여기는 분반해서 팝니다. 하나씩 팔 수 있잖아요. 자, 시장 가면 덤으로 주는데 여기는 덤 안 줍니다. 마트에 가시면. 그렇죠. 맞습니다. 정치적 차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대형마트는 인간의 예를 들어 감성을 갖다가 뭐 자극한다고 그래서 노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전통시장은. 네네. 자, 배달도 전통시장은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예를 들어서 대형 포탈 업체들이나 이제 그 이 배달 업체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게 한 20% 정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계속 하셔야 돼요. 문제는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혁신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혁신해야 돼요. 여러분 대만이나 일본이나 가보세요. 얼마나 물건 진열 이쁘게 돼 있고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까? 이 소비자라는 것은요. 물건이 좋고 물건이 싸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공생할 수 있는 포맷은 분명히 서로 경쟁 구도도 아니고 제품의 형태도 틀리고 가격도 틀립니다. 예. 그렇다면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럼 왜 갈등이 있었느냐? 네. 갈등 구조가 법규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조금은 얘기하면 혁신 방향으로 이 정부나 국회에서 리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혁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규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돈을 줬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형 유통업체에서 돈을 내놨어요. 네네. 발전기금이다 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이게 법으로 없어졌거든. 이렇게 예. 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사업조정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아, 다른 시장에서는 매덕을 받아 10매덕을 받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소상공인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상인들도 혁신할 수 있고 서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차별화된 영역을 갖고서 한다면 똑같은 제품도 하나는 묶음으로 팔고 하나는 따로 팔고 예. 하나는 신선한 걸로 팔고 하나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갖고 여기는 지역 근근에서 바로 전통시장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훨씬 신선하고 훨씬 개인적이고 훨씬 단순하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전통시장 소상공인도 조금만 노력하고 이제 배달앱까지 해서 혁신하신다면 충분히 나는 성산이 있고 공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규제가 없었더라면 전통시장이 더 위축됐을 것이다. 더 빨리 사라졌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없었더라면 아마 정통시장은 아마 초토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 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책은 됐던 건 사실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영역에 그 특화된 영역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인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도 대기업처럼 그렇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 경쟁이 안 되는 사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 그 대형 마트에서 소상공인들이 파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거기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것까지 파냐 하면서 분쟁의 여지를 주는 거고요. 또한 주차장 계속 정통시장의 인프라 얘기할 때 주차장이 안 좋다, 편의시설이나 접근소 안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대형마트가 소위 말하면 주차장 같이 좀 사용하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벽을 싸게 만드는 조건들이거든요. 유통업이라는 거는 서로의 그 아픔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력, 아까 말씀하신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거기에 이분들이 나이가 지금 20대, 30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술력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술을 인프라를 깎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또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했던 대기업들이 조금 그런 인프라에 도움을 줘라.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뭐 돈을 받았다 뭐 이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것이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은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대형 유통업체와 중복되는 품목 같은 거 좀 조정을 하고 또 주차장도 함께 쓰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저 사유자님 집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좀 쓰자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사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그래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를 해결해야 돼. 주차도 그러면 그 옆에 다니는 주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에서 유통 규제를 한 게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이 교통 문제가 전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면도로 외에도 그 근간에 주요 예를 들어서 낮에 쫙 일하러 나가면 도시 저기 골목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어느 장소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 포스터처럼 중간에 배달 거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을 해내야 돼요. 공생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내서 규제를 하지 말고 전통 상인들이 또는 전통 시장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으면 그 거점까지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바로 회사 나와서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가면 앞에 물건 넣어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찾아가면 되듯이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되고요. 정부도 이런 쪽으로 자꾸 비즈니스, 공생 비즈니스 모델에 뭐가 도대체 전통시장이 안 됩니까? 그걸 도와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뭐 요새 라이브 커머스 뜨잖아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도 전통시장도 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에 누가 와 있습니다 하고 거기 분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60대 할아버지들이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청년 소상인들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컴퓨터 만지고 앱 깔아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자꾸 청년장상꾼을 넣고 청년장상꾼의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300만 원 받고 가느니 여기서 생선 팔면은 600만 원, 700만 원 수익이 있다는 왜 청년들이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그동안 뭐 대형 유통사와 뭐 소상공인 간의 상생 모델 사례는 없습니까? 모델 사례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홈플러스도 예를 들어 지역 근거라든가 롯데 홈쇼핑이라든지 롯데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상생이나 공생의 모델을 안 하면 정부로부터 엄청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대형 유통업체고 공생이나 상생 프로그램 없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정부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것 자체를 지속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정부가 해서 세금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사회자님께서도 애들 데리고 전통시장 갔는데 시장 보러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면서 손가락에 빠져요. 그러면 애가 어디 가서 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놀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주고 이런데 중간중간에 번호만 딱 주면
누가 짜고 와서 갖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사모님 댁이 어디십니까? 그까지 그 앞까지는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까지만 차를 갖고 오시면 바로 집으로 아파트로 갖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연결하는 커넥팅하는 그런 이 딜리버리 시스템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네. 공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학회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용역을 줘서 그런 모델을 자꾸 개발해서 네. 계속해서 하면 소비자 주권 형성되고 네. 대한민국 제조업 잘 되고 서로 공생하고 네. 방법이 많은데 왜 자꾸 규제로 계속 끌고 가서 네. 산업이 힘들게 자꾸 이렇게 되는지 난 그거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네. 10년에 이제 우리 대형마트 규제가 지났잖아요. 네. 그 평가랄까 과연 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일자리는 뭐 어떻게 됐다든지 매출 전통시장 매출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혹시 뭐 정확한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통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 실질적으로 고용도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고 네. 결론적으로는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통학회의 예, 자료에 주장이죠. 따르면 그런 거죠. 네, 주장이고요. 저희 이제 그 연합회에서 저희 2014년, 15년도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요. 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예, 연합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모든 그 지금 이놈의 그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고, 증가했고. 그다음에 고용도 증가했고, 그래서 좀 상반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요. 예, 예, 예. 14년도는 지금 15년도. 15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5년 전, 지금 코로나 사태 그 전이에요. 예. 그 전에는 오프라인이 예를 들어서 대중유통자 소상 오프라인의 싸움이었어요. 네. 경쟁이었다고. 그때는 갈등 구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등 구도가 두 개 같이 소위 얘기해서 오프라인이 지금 같이 침몰하고 있어요. 서로. 교수님 말에 제가 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의 시장보다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매출 규모가 지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예. 실제 50%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금의 뭐 유통학회에서 나왔던 뭐 고용이 무조건 줄었고 이거는 유통학회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논문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아니 잠깐 여기서 하나만 팩트만 짚고 예, 예. 넘어가요.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는 유통학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저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를 들어 연구 유통학회 용역에 용역들과. 두 사람이 예. 참여했는데 예. 저랑 한 분 조교수 한 분이 참여를 했어요. 예, 예. 거기에 보시면 모든 실정 조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실제 소비자의 주문의에서 카드 근 거예요. 거의 그 신한카드 신한카드 예, 제가 봤습니다. 그럼 신한카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료는 정확한 겁니다. 그 자료를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반경 1km에서 3km까지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 마트가 죽으면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 소상인도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죽고 그다음 일자리가 엄청나게 소멸된다는 걸 분명히 팩트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학회가 자의적이나 어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예, 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조사를 정확히 하신 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남수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신한카드에서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통시장에서의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규제로 인해서 이 정도라도 버텼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도 그러면 뭐 규제가 없었더라 하면 지금 살아 있었겠냐? 아니라는 말씀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50대 이상의 60대 이상의 그 나이가 있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정통시장 상인들에게 좀 더 기술 혁신을 융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유튜브 관련된 이행 크리에이티브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사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지자체가 어떻게든 정통시장에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청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 2014년도에 없었다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이게 점차 한 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자금이 많다면 하루아침에도 다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공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교육시켜야죠. 아까 교수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소상공인들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뭐 대기업들 다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좀 같이 좀 살자. 그런데 너무 거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도 안 넣어주고 그다음에 주차권도 좀 살아나니까 안 대주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유아시설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세금을 내서 정부가 그걸 갖다 전통시장 안에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사적 영역에서 그럼 잘못하면 배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연합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정통시장 입장은 그러면 만약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이 이틀간의 그 소위 말하면 휴업일을 이렇게 상생이 잘 되면 하루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소상공인을 죽이자는 얘기도 아니고 소상공인에 공생하자는 거잖아요. 즉 공생하자는 얘기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매출하셔서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복지로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충분히 소상공인이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서 공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가야지 자꾸 규제를 통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업체가 망하면 그 지역이 경제가 망하고 그 지역 경제가 망하면 사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게 망하면 소상공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소비 메커니즘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뭐 대형 유통사와 소상공인의 문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텐데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오늘 들어봤으니까 나머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